미중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도 급반등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구위원님, 미국과 중국 강대강 매치를 이어가다가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일기 되잡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지 혹은 트럼프 일기 때처럼 환율 전쟁이라든지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미중 간의 합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합의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 자산들을 선호하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을 90일 유예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합의를 이루는 시점은 상호 관세율 90일 유예 막판에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도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관세 다음에 이제 환율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통상 환율에 대한 압박을 할 걸로 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트럼프 이갱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단 관세 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환율 쪽으로 좀 시선이 이동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가지고 미국이 교역국들을 상대로 자극적인 압박을 하는 시점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내년 정도 되어야 환율을 통해서 압박하는 형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헤드라인들이 나오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있고 이때 미국과 중국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차 협상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율을 더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다른 성과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위급 회담을 미국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어차피 2+2 통상 협의를 거치는 과정 하에서 지금 환율 부분들은 별도로 분리가 됐고 실무진 차원에서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만한 성과들은 나타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원화 절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환율 부분들은 협상 카드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형태로 제한된 의미로 좀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양자회담도 이때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포인트가 환율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사실 지금 한국은 25% 상호관세율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렵다고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한국의 원화가 빠르게 절상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절하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놓고 압박 카드로 좀 활용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이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들은 확인될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경기 관련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중국 그리고 영국과의 협상안들이 공개가 되면서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는 극단적인 경기 침체 공포에서는 벗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침체는 벗어났지만 둔화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올해 글로벌 경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에 글로벌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목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 글로벌 경제는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들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50 이상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일부 구간에서 성장 둔화를 목도할 여지는 있지만 경제 흐름을 양호하게 좀 보셔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평균 2.7% 성장을 해오면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를 0.9%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고한 흐름들은 앞으로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부양책 효과가 올해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는 중국의 GDP로 한정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신흥국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관세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전개가 늦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다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견고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워낙 공포가 컸다 보니까 지금 둔화 우려감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 자체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글로벌 증시 지수 자체. 증시요? 네. 글로벌 증시는 4월 7일 날을 저점으로 해서 저점은 이미 지나간 국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무역 전개 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 증시의 전개 과정들의 답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상호 관세율 90일 유예가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일부 IT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빠르게 5,800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인이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이 후퇴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수준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00선 수준까지 충분히 빠르게 전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정책이 후퇴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최소 2번 이상 단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5월 달은 실적 시즌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 달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은 3월 말 추정치 대비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올해 2월 수준까지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지표가 미국의 4월 CPI이고 전년 대비 2.3%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지표에 반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만연한 상황.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본격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실물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 기본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4월 경제 지표에서는 일부 트럼프 관세부과에 따른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시점들은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고 나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만약에 물가 상승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흐름들을 좀 목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 물가 지표를 보면 사실 오름폭 둔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럼프 관세부과가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급 측 요인,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수요 측 요인,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가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져 버리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 물가 지표에서도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 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들이 올해도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전적으로 수요 감소라는 부분들이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는 제어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 감소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소위 말해서 심리 지표라고 하죠. 소프트 데이터에는 수요 감소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CPI 같은 하드 데이터에는 언제쯤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랑 하드 데이터가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심리 지표는 한 달 전후에 그때 투자 환경을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가는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빠르면 3분기 이후 본격화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요층 요인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전월 대비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가는 주거비 중심의 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2023년도를 기점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주거비 하락을 통한 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가 미국 물가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꾸 한국에서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되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연준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물가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 수치를 놓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보니까 4.5%대를 찍었더라고요. 미중 갈등 완화에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수급 요인에 따라서 지금 미국채, 특히 10년물 금리가 4%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은 연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물가, 통화정책,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물가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10월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올라갔었고 그때 당시 JP모건 대표 역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8%, 10%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한 달 반이 안 된 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7까지 내려오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의 방향 그리고 PC, 특히 3월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내려오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 전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장기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기보다는 3.7% 정도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 특히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원인들은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준의 고민도 좀 깊어진 것 같은데요.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고 물가도 불안한 상황 물론 아니라고 강조를 해주셨지만 시장은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은 3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3.9로 제시를 했죠. 이 얘기는 결국 올해 두 번 각각 25pp씩 인하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올해 최소 두 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 정도까지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위험 자산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번에서 3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 궁금한 건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흐름일 것 같아요. 5월에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겠죠? 한국은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은 이미 갖춰진 상황입니다. 근데 5월 달 금통위 일정을 보면 조기 대선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서 통화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금통위는 동결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금통위를 통해서
25pp 정도 인하는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50pp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셀린메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미 미국 증시는 올해 6,1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팬데믹 이전에 나타났던 계절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최근 3년 동안에 5월, 6월, 7월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1.4, 0.9 그리고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셀린메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는 올해 2월 초 수준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